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1번째 페이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쟁을 모르고는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겠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의 저자 김봉중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를 보시면 카메라가 네. 알아서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중 교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거벗은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제 주로 미국사 강의를 많이 제가 했고, 뵀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년 이상 또 미국사고에 서양사, 세계사를 또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 8월에 정년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학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정년 기념으로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굉장히 흥미있게 보았고 또 가르쳤던 전쟁사를 한번 쓰면 어쨌겠나 해서 이번에 전쟁사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엊그제 나왔는데. 그렇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엊그제 따끈따끈합니다. 예. 잉크가 말랐나 모르겠어요. 예. 요즘 기술이 좋아서 말랐을 겁니다. 말랐답니다. 예. 신간을 출간하셨고, 예. 이제 멀리 광주에서 오셨는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미국사, 세계사, 전쟁사, 이렇게 두루 통달하셨겠지만, 이전에 교수님께서 미국인들에게 미국사를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까? 예.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주로 저를 소개할 때, 네.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미국사를 가르치신 김봉중 교수님 나와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소개하니까 담당 PD가 드디어 미미미 교수님 나왔다. 그래서 미국인에게 미국사를 가르친 미는 또 뭐죠?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미국사를 가르친 교수님. 근데 이번에는 이제 책이 나와서 어쩌면 또 요전 교수님 김봉중으로 또 알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세계사. 요전 김봉중 선생님. 몇 달 뒤에는 아마 제가 이제 퇴임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전에 교수였던 교수님. 그래서 아마 제 애칭이 미미미에서 요전으로 아마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년을 앞두신 교수님의 아재력 무시할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책이 목차만 봐도 진짜 흥미로운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요즘 어른들을 위한 전쟁사잖아요. 가뜩이나 신경 쓸 거 많고 머리 아픈 일 많은데 왜 전쟁사를 최소한으로라도 알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이게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소개하느냐, 설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역사라는 게 우리 인간의 과거의 얘기들인데, 네. 우리 이제 사람들도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죠. 네,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세계사를 이게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맥락과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피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또 다른 차원의 또 이게 더 좋아지는지 나쁘지는지는 이게 전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이게 세계사의 맥락에서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상당 부분은 강조를 했지만은 아까 싸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인, 문화적인, 외교, 경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감정이 문제돼요. 결국엔 또 인간의 문제군요. 감정.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이기 전에 제가 프롤로그에서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인문학자의 시각으로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하게 된 이 배경이 뭔가, 그리고 누가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 뒤에 민족들과 국민들은 독재자라면 독재자의 뒤에 따르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세계사 속의 수많은 전쟁 중에 세계사의 흐름을 가장 좀 확연하게 바꿔놓은 전쟁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전쟁을?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만 그게 쉬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요즘 바쁜 세상에 이 책을 사가지고 그 전쟁만 이길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제 나왔기 때문에 민감하네요. 제가 18개 전쟁을 선별해서 이게
경제, 문명, 종교, 내전 이 카테고리로 14개 전쟁을 소개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제 이제 영혼을 갈아 썼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계를 놓고 또 요즘의 세계를 놓고 볼 때는 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러시아 또 소련, 우크라이나 그리고 사실상 이제 패권이 이 기존의 유럽 특히 영국 주도에서 1945년을 기점으로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고 오늘 사실 우리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배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워낙 또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알 텐데 네. 그래도 어떨 때는 그 배경에 있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미국이 어떤 열쇠를 갖고 또 어떤 방향키를 갖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얘기해 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격주 금요일마다 김봉준 교수님 만나볼 텐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첫 2번의 시간은 이제 벌써 3년째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마침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특히 이제 2022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에주, 헤르손주, 그러니까 기존의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곳에서 치르는 첫 러시아 대선이기도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다들 결과는 짐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번 대선 후보가 몇 명입니까, 교수님? 지금 4명이죠. 4명. 그래서 소개를 순차적으로 하면은 네. 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소속은 무소속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당은 연합 러시아 정당이지만 본인은 소속은 무소속이고 네. 나이가 71세죠. 제가 나머지 3명은 순서를 나이 순으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장 젊은 사람의 40살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고 소속은 정당 명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당이고 네. 현재 국가두마 러시아 연방 하원 의원이죠. 네. 그다음에가 56세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가두마 역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유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고령인 2004년에 푸틴에 도전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현재 75세인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러시아 공산당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 4명이 각축전을 이제 벌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5선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뭐 어대프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어대프란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다들 그냥 푸틴이 이번에도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게 역사학자인 것이 다행히도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예측을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그런데 예측할 때는 역사학자는 과거를 파먹고 살지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회피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모든 통계를 보면은 뭐 압승하지 않겠나. 지금 푸틴을 찍겠다는 러시아 유권자들의 한 70%가 무조건 넘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는 80% 넘고 네. 푸틴을 찍겠다는 이 수가 평균 이게 70이 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같기는 하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미국 조사를 보니까 이 지지도가 한 83%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85%가 그러네요. 지지도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정상적인 뭐 이게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압도적으로 엄청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볼 나머지 후보들은 막 5%대 다반코프가 가장 젊은 후보가 한 5%. 네네. 그리고 하리토노프나 슬루츠키는 각각 한 4% 정도. 차이가 거의 큽니다. 뭐 아까 뭐라겠죠? 어대프 뭐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고 임기 제한은 없는지도 지금 궁금한데요. 6년 중임제입니다. 6년 중임제. 원래는 4년 중임제였는데 이제 푸틴이 2000년도에 집권을 해서
4년 중임을 하고 2008년에 이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시 수상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죠. 아, 그리고 그렇죠. 예. 예, 푸틴이 수상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때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돼요. 네. 그래서 6년 중임으로 바꿉니다. 네. 그럼- 그래서 네. 이 임기 중에서 2008년에 이제 개헌이 돼서 기존의 4년에서 6년 중임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을 계속하면서 2번 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또 자기가 집권을 연장할 수 있게끔 계속 시도를 해서 이번에 5선에 도전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번 선거 이후 다음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푸틴이 만약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2030년 대선까지 이기면 31년간 집권했던 스탈린의 기록을 깨고 최장기 지도자, 사실상 뭐 차르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종신 집권도 이제 뭐 가능할 것만 같은 이 푸틴의 집권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교수님, 일단 푸틴도 어쨌든 민주주의에 입각한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된 사람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독재자 이미지로, 독재자로 간주되어 왔는지 그 맥락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질문인데 네. 무슨 이제 독재자라 이제 푸틴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겠죠. 푸틴 지지자들도 기분이 안 좋겠는데 이게 서양사를 강의하다 보면 독재자가 뭔가 이게 고대로 가면 티러니 그래서 이게 그 거대 공룡 같은 그런 이 정치인을 이 독재자라 그러고 또 이제 영어식으로는 딕테이터 말한 대로 해. 그래서 이게 이제 딕테이터가 독재자로 번역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독재자의 가장 좋은 번역이 우리 한자에서 온 번역이 가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홀로 독에다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디자인을 재단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혼자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 네.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이게 독재자로 가장 정확한 이게 표현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독재자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죠. 일단 자기 외에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적을 또 제거하게 되고. 예. 그런데 이 독재자라고 제가 이게 확신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지도가 83%다. 이게 독재자가 아니고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네. 미디어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든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독재자의 그 퀄리티를 네네. 독재자의 이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 83%라는 숫자가 독재의 면모를 스스로 혼자 재단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적 제거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마 전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죠.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의 교도소에서 급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용병들을 이끌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이제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숨지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 공통점이 모두 푸틴에게 반기를 든 정치인 또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배후에는 푸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뭐 이게 뭐 단정할 수는 없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역사의 의문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그럴 일은 없고 푸틴의 측근들 중에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큐멘트 자료가 나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은 푸틴이 아니더라도 뭐 푸틴의 열성 지지자들 중에서 푸틴을 위해서 제거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아요. 최소한 푸틴을 지지하는 세력이 관여돼 있을 것이다. 네. 왜 이렇게까지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까? 뭐 지지율도 자기 마음대로 좀 만들 수 있고 정말 위세가 상당한데 뭐 자신이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푸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역사 속의 독재자를 보면은 이 퍼센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 출발하더라도 계속 높아가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인기가 있네, 뭐 국가를 통솔할 수 있겠네 하지만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틴도 2011년에 대선 출마를 또 했죠. 예, 예. 그래서 2012년 4월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2011년 대선 출마를 할 때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푸틴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푸틴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죠. 반대 세력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랬던 푸틴이 지금 85% 육박하는 지지도를 얻는다. 이런 것은 사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독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고 계속 선을 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권력을 놓지 못하는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랄까요? 궁극적인 목표 내지 뭐 야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예. 그게 잘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스테리의 남자네. 도대체 푸틴이 추구하는 이게 본인의 사상, 뭐 지향점이 뭔가.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푸틴은 강한 러시아. 강한 러시아. 예. 그래서 러시아의 애국심을 또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푸틴의 지향점이지 않겠나.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에 드디어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예. 소련이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하게 되고 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실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이 2000년 대통령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불안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 역사를 1991년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91년 이전으로. 네, 해체되기 이전에 소련으로.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1654년. 네네.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 1654년에 네.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역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소련에 이제 흡수 합병이 됩니다. 사실 이제 합병이 되는데 그때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654년. 54년. 그래요? 예. 그래서 페리아슬라프 조약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의 사실 이제 뭐 소련에서는 입장에서는 속국이 됐다고 그랬지만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잠시 동맹을 맺은 것뿐이다. 하지만 아무튼 이 소련의 그 보수주의자들, 그다음 민족주의자들, 특히 푸틴과 같은 사람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때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푸틴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또 푸틴이 굉장히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푸틴이 이게 1654년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하고 영토도 더 그렇습니다. 넓었던 그 시기로. 또 이제 제가 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 얘기 나오니까 좀 이게 약간 업되는데. 예. 업되신 건가요? 네. 독재자들의 본성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역사 다시 보기, 또 역사 교과서 수정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애국심을 이게 불어넣어서 푸틴의 경우는 강한 러시아, 옛날부터 강했다. 우크라이나도 이게 러시아 땅이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게 푸틴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얘기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현직 대통령이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시작했다.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위인이나 이런 그래서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역사 왜곡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거기에 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못된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이제 지금도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나치 조력자로서 상당수의 유태인들을 죽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150만 명의 유태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 굉장히 또 많이 죽는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조력자가 좀 있었어요. 조력한 이유는 이게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독립을 할까봐 그러니 그래서 조력을 했는데 예. 어떻든 뭐 이게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치 조력자다. 그래서 푸틴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인종차별,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고 신나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또 문화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농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2020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그 왜 침공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토 확장이겠지만은 그 몇 번째 밑에 들어가면은 신나치주의 우크라이나를 척결해야 된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또 많은 러시아인들이 또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얘기가 나왔지만은 푸틴도 전형적인 독재자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역사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써서 쓰고 국민들에게 그 통합이라든지 뭐 총화 단계를 유도하고 있죠. 그러네요. 독재라는 한자랑 되게 걸맞는 행동이네요. 푸틴의 최근 행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뭐 아시다시피 뭐 나토나 서양 세력 비판하면서 평소 관료들한테도 서방 제품 쓰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정작 본인은 1,200만 원짜리 이탈리아 명품 옷을 입은 게 공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이번에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에 약 23평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리고 6년 동안 소득이 약 10억 원, 우리 돈 10억 원 정도 뿐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한 감이 드는데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재산 신고? 제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아까 고급 양복이라든지 뭐 명품 시계, 지갑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본인의 스타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또 많은 러시아인들은 우리 대통령이 좀 스타일리시하네 해서 또 좋게 볼 수도 있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재산 문제는 누가 봐도 이게 실제로는 한 1,250억 달러, 166억, 16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6조? 네. 실제 정도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 재산이 친구 계좌 그리고 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은닉이 돼 있고 지금까지도 뭐 정확히 액수를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넘버원이 푸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것은 사실이죠. 곳곳에 숨겨뒀을 것이다. 너무 간극이 너무 크네요. 10억 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미국사를 강의하셨던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야기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그 미국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이번 전쟁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지금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지하고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라. 반푸틴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바이든이 마지막 국정 연례 연설을 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전쟁. 빨리 러시아는 끝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금 바이든은 지원을 하고 있죠. 대체로 미국인들은 친우크라이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푸틴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인권, 뭐 탄압, 독재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세계 정세를 흔들고 있다는 것, 기타 등등으로 대부분의 미국인 정서는 이 친우크라이나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될지 또 많은 사람들이 푸틴하고 친한 또 가깝다고 생각하는 트럼프가 될지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길어질 수가 있는데 축약해서 미국의 전쟁을 쭉 미국사를 통해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네. 전쟁이 길어지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예. 미국 국민 정서가 예.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도 네. 그렇게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느 순간이 보면 1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베트남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이 이제 베트남 반전 운동도 컸지만은 네. 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등을 업고 하지만은 약간 시간이 가면 미국 사람들이 좀 빨리 피로해하는 끝내라. 것 같아요. 이제 네. 끝낼 때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미국 전체적으로 이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뭐 CNN을 얘기하면은 옛날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커버하는 그 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네. 전쟁에 대한 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아무튼 지금 현재 바이든은 네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점점 피로감을 이제 느끼게 될 텐데, 그럼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 모습이 전쟁의 빠른 종식 그리고 평화적인 종식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민 씨도 그 소위 말하면 미국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썰, 음모론. 잘 때도 그렇지만 못 때도 그 뒤에 미국의 무슨 속셈이 그렇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방해꾼이다. 그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겠죠. 푸틴의 입장에서 이게 미국만 없다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하지 않았으면 진즉 전쟁은 끝났죠. 그래서 미국이 방해꾼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는 되지 않지만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이제 셰일 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연해에 또 셰일 가스가 굉장히 많다. 네. 그걸 만약에 개발하면 누가 개발하겠어요? 미국이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하면은 세계 패권에 또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페트로 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이 썰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나토의 문제 또 EU의 문제 또 전반적인 세계 정세 때문에 미국이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극한 상황에 점령까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겠네요. 이제 뭐 오늘부터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은 우리가 푸틴이 5선에 성공한다고 보고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바이든이 그동안에 또 엊그제 국정연설에서 공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난 2월에 한 60억 달러 정도의 그 추가 우크라이나 원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은 하원에서는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충격이 크죠. 근데 이제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인가요? 마이크 존슨이 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원에서 부결돼 버려요. 그러나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그 60억 달러 안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지원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푸틴이 이제 뭐 계속 전쟁이 계속될 텐데 푸틴이 아마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이게 트럼프가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와 이게 푸틴은 친구가 둘 다 스트롱맨을 뭐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실
영어는 쓰지 않았지만 아마 러시아 말로 푸틴도 슬로건이 그거예요. 그렇죠. 강한 러시아를 사냥단이고 그래요. 내 때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근력 자랑도 하고 결이 친구라, 비슷해요. 좀. 예, 친구라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라면 전쟁 발발하지도 않았고 진작 끝냈을 텐데 이 바이든 정권이 지리멸렬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이제 협상 쪽으로 몰고 가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되든지 간에 네네. 여러 가지 전쟁의 피로감 또 러시아도 이게 미국이나 서방이 지원한 이상 쉽게 전쟁이 끝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게 협상으로 가지 않겠나. 예. 평화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좀 누가 되든 빠른 시일 안에 좀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주 뒤에 또 이제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부터 4일간 열릴 러시아 대통령 선거 그리고 푸틴을 중심으로 한 또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전남대학교 김봉준 교수님 모시고 이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